그럼 오늘 정책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모두 사전 녹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버트 도너 아틀란틱 협의회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글로벌 가치 사슬, 위험, 안전 및 한미 협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틀랜틱 평의회 협의회의 선임연구원 로버트 도너입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정책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글로벌 밸류 체인 리스크와 안정성에 대한 내용은 전략적 불확실성 시대의 GVC라는 한국기술진흥원이 후원한 저희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밸류 체인과 또 공급 중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제는 아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GVC의 복원력, 위험 및 보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를 제한하거나 방향을 조정하거나 또는 안정화시킬 만한 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론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고 또 정책 권고안이라는 것도 항상 충분히 숙고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입니다. 정부 정책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표는 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면 걱정할 만한 내용인데요. 주요 기업의 GVC에는 수천 개의 직접 또 1차, 2차, 3차 협력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이들 협력 업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급망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GVC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또 의료 장비 및 기타 재화의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반발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생산과 고용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배경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반발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글로벌 밸류 트렌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추이를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보건, 보호무역주의, 국가안보의 조합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이 사후 대응에 불과하고 또 실제하지 않는 문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경험은 기존의 정책 공고사항에서의 한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 급증 현상인데요. 중국에서 초기에 공급 차질이 있었지만 생산은 빠르게 재개됐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팬데믹과 관련된 물량 부족은 개인 보호 장비, 인공호흡기, 휴지, 가정용 표백제 등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무역과 글로벌 밸류 체인은 많은 상황에서 회복력의 원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구용 살균제와 주사기 부품 수입은 지난해 3배 이상 증가했고 또 임상용 온도계 수입도 14배 증가했습니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40여 개 국가에 걸친 40여 개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2020년 1월 5천 회분의 재고에서 지난해 말까지 200만 회분으로 공급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OECD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식품 금수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던 덕분에 2020년 세계 식량 공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원활히 진행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급증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수요가 급증할 때 자급자족으로는 안정화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을 위해 수출 금지를 취한다 해도 다른 나라가 필요한 부품의 수출을 금지해버리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개방 시장과 또 국제 무역이 현지화되거나 또는 수요 급증의 시기가 다를 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축량은 생산이 증가할 때까지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축량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이 그래프의 평평한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첨단의료기술협회 회원들은 2019년 기준으로 약 700대의 의료용 인공호흡기를 생산을 했는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주당 2,000대를 생산을 하였고 2달 후에는 주당 5,000대까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은 GBC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좋은 정책이야말로 기업은 왜 이러한 변화를 창출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기업들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추구한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제조품은 많은 수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메모리 칩과 같은 부품은 다양한 산업의 제품에서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대규모 생산을 통해 막대한 원가 우위를 창출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원가 우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있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기업이 인식하고 관리하는 리스크이며 실제로 공급망 관리는 많은 기업에서 고위급 임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GBC를 운영하는 기업의 리스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전염병과 같은 자연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양국 간 상호 관세는 3배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경제와 무역은 주로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정치적 논란이 경제 제재나 무역 대책으로 번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나 국가 안보 조치 또는 거래 금지 조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켄지에 따르면 이제 주요 기업들은 한 달 이상의 공급 차질이 3.7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연간 매출의 4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기업들은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맥켄지는 조사 대상 기업의 93%가 협력업체의 다양화, 공급망 재정비, 재고 확충, 제품 다양성 감소 등을 통해 생산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기업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그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기업들이 GBC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겪는 조율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또 정부 발주를 통해서 공급망 매핑, 스트레스 테스트, 공급 차질에 대한 대응안 작성을 권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ISO 9000 품질 인증에 더해서 보건력 표준의 개발과 확산을 권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기업의 참여를 조직하고 또 보건력 표준을 더 보급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는 조율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결국 또 정책 당국의 국제 협력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및 정부 정책의 한 가지 분명한 역할은 공공재 제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이 GBC 안전성의 위험을 전면적으로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안정성이나 회복력 향상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방, 공중보건, 희토류 같은 녹색 경제에 필요한 중요한 원료를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발트, 리튬, 니켈, 구리 같은 물질들인데요.
이 세 가지 각각은 세계적인 이슈이며 또 각각 국가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GBC의 무결성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할지, 또 외부의 손상이나 또는 파괴에 취약할지, 통신이나 데이터 흐름이 외부의 가로채기에 노출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고 또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를 개발하는 것, 즉 신뢰할 수 있는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임기 말에 경제 번영과 청정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시작을 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간 부문에서의 초기 이니셔티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만큼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개발은 GBC의 중요한 투입물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기술과 국가 안보에 중첩된 면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흥 기술 개발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5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OECD가 파악한 20대 신흥 기술 분야에서 개발 활동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이 차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각각의 기술 개발 중에서 70에서 100%까지 미국이나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 그리고 또 기술의 확산은 많은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국가 안보 기술의 도난이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한국, 그 외에도 뜻을 같이 하는 국가 간의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수출 통제,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심사, 기술 이전, R&D 보호 등이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과 바이든 행정부는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접근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은 세계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의 긴밀한 협력이야말로 우리가 덜 하면서도 더 큰 효과를 노리는 방식을 성공하도록 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GBC는 공급망의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공급의 복원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가치망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 정책은 이러한 민간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를 하는 것이지 자급자족을 이러한 요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책은 또한 국가 안보와 다른 공공의 이익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간의 협력이 로버트 도너 아틀란틱 협의회 선임 연구위원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글로벌 가치 사슬과 무역에서의 한미 협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KDI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협력 방향 웨비나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데이비드 달러이며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센터의 선임 연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한미 간의 글로벌 가치 사슬 및 교역 협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글로벌 가치 사슬 즉 GBC가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 팬데믹, 경기 침체 등 충격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복원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무역의 저력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바는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론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비용 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한미중의 일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대북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 보안 사안 또한 마땅히 존재하며 미국과 한국은 아마도 이러한 국가 안보 통제를 조율하고자 할 텐데 이 경우에 소수의 고도로 민감한 기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무역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 즉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을 둘러싼 몇 가지 무역 쟁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실제 무역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미국은 25%의 수입 관세를 대중 수입품의 약 절반가량에 대해 부과했습니다. 팬데믹과 급격한 경기 침체를 미국과 중국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세계 교역, 그 중에서 미중 간의 세계 교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시는 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입 현황을 나타내는데요. 대중 수입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 폭은 미미한 3% 수준이었습니다. GVC의 일부는 완제품 조립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으로 이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아세안 수입은 상당히 늘었고 이른바 세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으로부터의 수입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일 수입은 하락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자동차 판매가 2020년 전반기에 감소한 데 기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교역 패턴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투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미 상공회의소가 주중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절대 다수는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복귀시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조사 대상의 4%만이 미국으로의 기지 이전을 일부라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71%는 중국을 떠날 계획이 없고 14%는 일부의 생산을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 완제품 조립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지로 이전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 조금 조정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 남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투자가 갈수록 주력하는 분야가 중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지 수출 목적의 생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대중 FDI를 제조에 해당하는 상품 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나눈 자료입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중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제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 또 일부 기업, 일본 기업, 미국, 또 많은 대만 기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생산 능력이 중국으로 상당히 이전했었습니다. 일부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목적이었지만 대부분 수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다시피 제조업에 대한 투자 현상은 급감했고요. 오늘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서비스, 즉 금융 서비스, 보건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기억하실 점은 이러한 가치사슬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목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을 떠날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경제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교역 패턴 그리고 투자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가 그러한 경제 펀더멘탈에 개입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서 들리고 있는 이야기도 재차 언급하고 싶습니다. 미중 관계에는 일부 분야에서 반발이나 경쟁도 있겠지만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 중 3개국이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분야가 탄소 배출 저감일 것인데요. 국내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첫 공약으로서 출발은 좋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다 더 강력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자금 조달입니다. 각국의 국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세계 여타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의 상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수요도 매우 높고 많은 전력발전 그리고 전력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여러 개발 기관으로 하여금 화력 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1대1로 구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력 발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도록 압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대북 문제 관리 역시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경제 관계 등의 사안이 있고 대북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어느 정도 협력 없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심각한 인권 우려도 있음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이 특히 홍콩이나 신장 등을 대하는 이러한 특정 자세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공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은 경제에 주목하는 시간이지만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안보와 인권 문제를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보시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붉은 선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배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배출량이 정점을 찍도록 목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정색 점선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점선은 나머지 개발도상국들을 합친 선인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라들입니다. 배출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력 발전이 이러한 신흥 경제국과 저임금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의 주요 출처가 중국이면 적어도 최근까지는 한국도 주요 자금 출처였습니다. 일본은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한국과 미국 외에도 다른 일본이라든지 또 이상적으로는 중국까지 경제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분야입니다. 우리 모두 화력 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기로 해야 하고 하지만 동시에 합당한 에너지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한미 협력의 중요한 무역 사안으로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달러 규모의 유사한 수준의 인프라 패키지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부문을 아우르겠지만 특히 미국의 투자가 도로, 교량, 항구, 철도, 수자원 및 위생, 광대역, 인터넷, 전기차 등에서 대폭 증가하고 그 상당 부분이 다시 제조업의 가치 사슬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관련 법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도입하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늘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당연한 해답은 그러한 법률 내용이 미국이 가입한 국제교역협정에 부합하도록 로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 미국이 WTO 내에서 가입한 정보조달협정이 있습니다. 다른 정보조달협정 회원국 면모를 보면 한국도 포함되고 대체로 선진국들입니다. 유럽, 일본, 한국, 대만 가입했고요. 멕시코가 가입국 중에는 거의 유일한 궤도국인데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멕시코와 캐나다와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가입하지 않았는데 자국의 정보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국이 조달을 정보조달 그룹으로 정보조달 협정 그룹으로 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 아메리칸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면서 경제적인 실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필요한 상당 부분은 한국이나 일본 또 유럽 등의 생산에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개의 대규모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보다 최근에 체결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입니다. 미국은 두 협정 모두에서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중국은 RCEP에 함께했고 또 포괄적 투자 협정 CAI를 유럽과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한 만큼 이 CAI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종 결의를 통해서 최종 결의로까지 협상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에서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정치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걸음은 TPP의 중요한 챕터를 구성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협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의 움직임에서 부재하다는 점이며 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GVC의 복원력이 상당하며 아시아와 미국 간의 세계 무역 패턴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 실제로 전혀 일어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현상이 발현되는 아주 작은 부분은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흐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관계에 경제적 펀더멘탈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중국과 뿌리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그렇게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의 공동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말씀드렸고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기후 변화이며 북한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당연히 합당한 국가 안보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보호 무역주의를 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 통제는 소수의 고도로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만 무역과 투자에 대해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나는 바이 아메리칸 경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의 인프라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세계 교역 체제를 저해합니다. 정부 조달 협정은 이 같은 기조를 공유하는 경제국들의 클럽이며 이를 활용해서 무역의 이점을 누리면서 조달 시장을 개발한 측과 또
또 개방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 간의 불공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며 다른 발표 그리고 이어지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이란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중요한 한미 협력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인데요. 얼마 전까지 서울대 공중보건대학의 교수이자 학장을 맡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글로벌 밸류체인이 보건 분야에 갖는 잠재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미국 공급망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령의 주된 목적은 중요 필수 품목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령을 보면 4대 분야에서의 취약성과 개선점에 대해서 100일 동안 검토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4대 분야는 제약, 희토류,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인데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로 이 4대 분야에 제약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6대 공급망에 대한 1년간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방,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기술, 에너지, 교통, 식량 생산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공중보건 분야가 바로 이 1년 검토의 분야로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보면 보건산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정령의 섹션 3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인적서비스 장관은 유관 기관장들과 협의하에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하고 또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현상은 완전히 새롭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현재의 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PPE, 즉 개인 보호 장비와 관련된 공급망이고요. 자, 그리고 또 미국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들,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코로나 발발 초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 위기의 초기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없는 평시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종류의 마스크나 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보건산업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행정령에서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원료의약품, 즉 API가 한 가지 잠재적인 현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료의약품 API라는 것은 유효 성분, 이 의약품의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지금 현재
API 생산 시설의 70% 이상,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퍼실리테이터가 아니라 퍼실리티입니다. 그래서 API 생산 시설 7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행정령을 내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API를 제조하는 시설들 중에서 25%가 미국에 있는데 그 외에 한 20% 정도가 인도에 있고 13%가 중국, 그 외에 다른 외국의 산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약품의 API 제조 시설은 미국의 경우에는 25%만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게 갖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아마도 미 정부 연방기관의 조달에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체가 아니고 아마도 미국 연방정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인 것이죠. 연방기관에게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 시민이나 또는 미국 경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모든 제약사들, 모든 제약 또는 제조 설비를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의 비용 효과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API나 또는 제네릭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인도에서부터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 법안은 검토 단계이다 보니까 즉각적인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의 수출에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미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무역은 감소시키면서 동맹국들과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오히려 한국에게 있어서는 대미 수출을 증가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약사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중장기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대미 API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한국 제약사와 미국 제약사 사이에 R&D 협력이 그만큼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단지 글로벌 밸류 체인 때문만은 아니고 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미 수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한국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미 제약 산업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근래 들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는 100만 달러이고요. 보시다시피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API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요. 그래서 2016년도 그렇고 또 작년도 거의 한 1억 달러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증가한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의약품 수출이 증가했었던 것, 특히나 2016년, 17년 사이에서 크게 증가를 했었던 것은 주로 바이오시밀러의 수출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론 근래 들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의약품의 대미 수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바로 보편적 건강보험, 전 국민 건강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보건 접근성 그리고 암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이 가족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또 바이오파마, 바이오 의료의 R&D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밀 의료, 디지털 의료, AI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이나 R&D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또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강력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또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보편적 건강보험과 관련해서요.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정부담법 Affordable Care Act를 발표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료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 국민 건강보험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부통령이었었던 만큼 바로 이 건강보험 적정부담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기, 즉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거의 이 건강보험 적정부담법이 거의 폐기되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만큼 또 이와 관련해서도 한미 사이에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국의 의료보건 시스템 중에서 한 가지 유사성은 민간 의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민간 의료가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혁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또 민간 의료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비용 억제나 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경우 미국의 의료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혁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이 전국민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한 가지 중요한 장치가 바로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인데요. 이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는 바로 구매자, 의료기관들, 다시 말해서 의사나 또는 병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나 진료의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방에서부터 급성 치료 1차, 2차, 3차 진료, 그 외에도 급성 이후에 재활, 그리고 또 노령층의 장기 요양 등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진료의
이 단속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양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 수가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혁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서 인센티브 장치를 갖춘다거나 또는 병의원과 또 보험사들 사이에서의 이 재정적인 리스크 분담과 같은 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의료 보건과 관련해서 근래 들어서 기술이 중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약품 또는 어떠한 기술을 보험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다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부분은 보험으로, 즉 공공으로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떠한 부분은 민간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환자들이 스스로 부담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 평가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 첨단 기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의약품과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과 최근의 추세 속에서도 결국은 또 환자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국 보건정책과 산업정책은 세계 어디에서건 간에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산업정책 관점에서는 R&D에 대해서 높은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보건정책 관점에서는 약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환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공평한 의료 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R&D 혁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인센티브, 또 동시에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데믹과 또 보건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또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이나 PPE의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충분한 재고량, 비축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역 문제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이러한 문제에서 무역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백신은 게임 체인저로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R&D도 필요하고 또 접종의 속도도 중요하고요. 또 부작용이나 의료 인재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현재 보다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대중의 수용도 문제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백신 접종에 대한 주저가 또 그만큼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또 대응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좋은 정책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양국이 서로 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광범위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이 보건 분야에서의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개발 및 보건, 또 보건 안보 분야에서 다시 한번 리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R&D, 또 백신에 대한 R&D라는 것은 이는 사유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R&D를 지원하고 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공공재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글로벌 협력과 지원이야말로 특히나
중저소득 국가들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또 백신과 의약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나아가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요 현안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님께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협력이란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한미경제협력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 한미가 어떻게 경제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현재 이제 글로벌 기후 동향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미가 어떻게 기후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파리협약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약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협약은 CBDR, 그러니까 공통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으로라는 원칙 하에 각국이 처한 성장 목표와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 게 파리협약의 가장 큰 틀인데요. 근데 2018년 IPCC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파리협약에 이제 자발적으로 감축하게 대한 기여하는 목표들을 다 모아봤더니 파리협약이 지키고자 하는 2도씨 목표를 달성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1.5도와 2도씨의 차이일 때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이언스들은 과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EU를 비롯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프레셔들이 지속되고 그래서 EU 국가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래서 롱텀 골로 그 탄소 중립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새로운 자발적 기여 감축 목표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새롭고 업데이트된 그런 NDC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한껏 높은 상황이고 비단 국가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방정부, 기업들도 탄소중립 선언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거의 그런 물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밀리긴 했는데 올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어떤 논의들이, 어떤 약속들을 가지고 멤버 국가들이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현황이 어떠냐? 자, 한국 정부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코펜하겐 회의에 가서 그때는 개도국의 지위였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비율 대비 30%를 줄이겠다라는 자발적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파리협약이죠. 2030년 대비 37%, 비율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한국의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미 7억 톤을 넘겼고 2019년에서 조금 줄었다고는 했지만 역시나 7억 톤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의 그런 동향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2050년 굉장히 야심차고 도전적이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발표는 환영해. 그렇지만 너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여준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공허한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니 우리는 너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뢰 있고 뭔가 국제적인 액션을 취하길 기대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이런 기후 리더십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국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를 얘기해서 실제로 글로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파리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순위를 하겠다 말씀 주시면서 기후 특사로 존 케리를 임명하고 정부의 전체적인 요직 부분에 정책 결정 부분에 관련자들을 다 임명을 함으로써 진짜로 하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글로벌 사회에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된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고, 그래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국이 다시 이 기후 분야에 대해서 리더십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탄소 경제로 가는 혁신 부분, 재정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협력과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막 내비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공약 중에 대표적인 거죠. Build Back Better. 네. 바이 아메리카는 기체 아래 400 빌리언을 투자하면서 더 나은 미국을 위해서 재건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그 안에는 인베스트먼트, R&D 투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투자하는 메인은 그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를 해서 미국을 다시 재건시키겠다라는 플랜이고, 이 공약을 가지고 나왔던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하고 클린 퓨처, 그러니까 깨끗한 미래로 가겠다라는 그런 공약들 5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네, 이 내용들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많이 돼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추후에 이제 한국 정부의 계획들이라고 볼 때 수송 부분, 그리고 인프라 부분, 전력의 탄소 중립 부분, 그리고 하우징에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이제 현재 올렸던 내용들이 클린 퓨처 액터,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 전력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50만 대 이상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혁신을 해가지고 자동차 이제 제조업의 대조업 부분을 강화시키겠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나 관련된 부분들이 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는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떤 발표를 했을까요? 2020년에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합쳐진 부분이고, 디지털과 그린이 합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과 그린이 합쳐진 부분은 학교나 이제 공공건물을 그린 앤 스마트화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SOC 부분은 인프라 부분을 모던하게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고 그린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린 뉴딜 부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은 이제 그린하는 거, 아까 부분하고 공통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로카본의 전력 부분에 로카본 저탄소화, 그리고 산업을 이노베이션해서 저탄소 산업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에 2020년 12월에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의 계획은 3+1 정책 하에 이제 로카본 저탄소 사회로 저탄소 에너지화, 저탄소 산업, 그리고 공정한 전환,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이나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라는 3+1의 전략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전략들을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 두 계획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나 환경 부분에 투자를 해서 다시 성장을 하겠다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후 대응을 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등한시했고, 특히 한국 정부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논의 구조를 비용에서 여기 투자를 하면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 논의 구조가 이 두 계획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 드러나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기후변화 온실가스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개독의 선진국이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 개독이 피해를 보는 그런 기후 불평등, 기후 정의 이슈가
항상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서 이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후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기후 정의나 환경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항상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협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non-state actor,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하는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부나 비즈니스나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그 중앙정부나 연방정부 랑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의 이제 연방 정부가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600개 이상의 로컬 가버먼트 주정부나 학교, 대학, 도시들은 파리 협약에 참여를 하겠다 하면서 자체적인 제도나 개선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LA나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 있는 지방정부가 벤치마크를 해서 한국에 있는 지방정부 중에서도 유독 중앙정부랑 달리 그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밑에서 바텀업에서 올라오는 그런 액션들이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념히 살펴봐야 되고, 또 기업 같은 경우도 글로벌에서 아리백 이니셔티브,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아리백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는데 그걸 하면서 국내에 있는 기업한테 요청을 합니다. 국내 기업을 이걸 하고 싶어도 국내에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정부를 한국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정부를 찾아가서 이걸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들의 역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방정부나 중앙정부랑 그거랑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실제로 파리 협약은 실제 중앙정부의 역할만은 한계가 있다. 이 non-state actor들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탈 컴포넌트라는 걸 강조하고 이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미가 협력을 할 때도 비단 중앙정부 목표를 갖고 가야 할 방향 같으니 그 기업과 시민사회, 지자체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하고, 실제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논의를 할 때 그 한국 관계자분들의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들이랑 논의할 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점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non-state actor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력 분야를 찾아간다면 그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진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가 살펴볼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나 환경 분야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린 리커버리 분야가 해당되겠고, 그 그린 리커버리 분야 중에서 한국 기업의 이제 연관된 부분을 봤었을 때 전력 부분, 그리고 그린 인프라 부분, 그리고 자동차 산업 부분,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포함한 하우징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강조했던 것이 탄소의 가격을 매기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2월 달에 나온 뉴스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는 톤당 50일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비용 고려하면 톤당 125불까지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산업 전반에 거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한다는 거는 기존의 화석연료 베이스의 산업에 투자되지 않고 그런 재원들이 다시 실제로 친환경 부분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런 방대한 계획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의 그 자금과 가지고는 안 되고 민간 부분의 자본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민간 부분의 자본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제도 개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로 꼽는 것이 ESG 경영과 그 환경 공시입니다. 자, 그럼 ESG 경영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이제 국내에서도 핫 이슈긴 한데,
실제로 ESG 관련된 펀드가 매년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한국도 4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ESG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뭐 미국 역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같이 제도나 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고 인식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그러니까 탄소의 가격을 매기겠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제도인데 실제로 어떤 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저탄소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자국의 제품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국제사회가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특히 EU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미국 정부 역시도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실제로 뭐 전력 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다 보니 이런 한국의 수출 상품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EU가 요구하는 부분, 뭐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같이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다자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 개도국의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리더십을 회복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뭐 이런 첫 번째로 GCF 녹색 기후 부분에 이제 기여금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액션을 또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정부 역시 이제 파리 협약의 6조에 의거한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제 비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개도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개도국 지원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개도국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제 할 수 있는 뭐 공통의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기후 재앙이 뭐 심각해지니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는 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다른 기후 대응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기후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 회복과 동시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목표 같으니 논스테이트 액터들의 활동을 더욱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각각의 파트들이 협력을 해서 주요한 협력 분야들을 찾아내고 그 협력 분야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분야로서는 그린 리커버리 분야, 그리고 파이낸셜 분야, 그리고 개도국 지원하는 분야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